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 숫자가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짐작 가능하죠. 당연히 가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이건데요.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수중에 쓸 수 있는 가용현금이 $400, 우리 돈 50만 원도 없는 미국 성인 인구가 전체의 40%다.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우리로 치면 중앙은행,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미국 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의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폭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백인 하위 노동자 계층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확고해 보입니다. 우리도 좀 비슷한 점들이 있죠. 특히 미국 정치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야 이제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큼 우리도 충분히 체험을 했습니다. 미국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지훈 박사와 미국 이야기, 미국 대선 이야기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출연했던 사경인 회계사 기억하시죠? 내일도 나올 예정인데요. 사경인 회계사의 신간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이거 받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이나 콩과 마이케이로 받고 싶은 이유도 함께 써 보내주시면 제작진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선정해서 친필 사인이 담긴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사경인 회계사의 부자 방정식 2부, 내일 방송도 있죠. 이것도 좀 기대해 주세요. 예. 지금 여러분이 재미있게 듣고 계신 방송은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드린 대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83만 명, 그리고 사망자 숫자가 5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당장은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미국 대선이 11월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 그리고 사실은 한국 정치인들, 경제인들 마음속에도 미국 대선 어떻게 될까 이 궁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또 경제에 미치는 변수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지훈 미국 정치학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막 더듬으시고. 예. 일단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네. 이렇게까지 갈 줄은 그냥 모델이다, 시나리오다 이럴 때는 뭐 200만 명 이럴 때는 설마 그랬어요, 저는. 네. 이게 아무리 과학자들 말이라고, 야, 200만 명, 무슨 100만 명, 이게 말이 돼? 미국에서? 저는 속으로는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정도 숫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봤던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건 시스템이 한국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문제가 항상 걸려 있고 해서 예.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병원에 잘 가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고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연방 정부에서 확 관리를 해서 통제를 하는 스타일보다는 주정부가 강하거든요. 그건 뭐 전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있었죠. 근데 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크게 당한 주가 뉴욕주인데, 뉴욕주죠. 뉴욕주는 금융시장의 메카고 네. 돈도 많이 있는 주일 것 같은데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많으니까. 네. 근데 뉴욕시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명이면 네. 우리도 1,000만 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서울도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이에요. 근데 그쵸. 세계적인 도시인데
뉴욕주의 뉴욕시가 그 정도로 당하는데 그건 좀 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흥미로운 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자본주의 시장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DNA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잘 반응을 해주고 국민들이 또 예. 잘 따르고 건강에 대한 또 약간 뭐랄까요 그 굉장히 좀 우리가 긴장하고 또 유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이요 말 안 들어요. 잘 정부 말도 잘 안 듣고 또 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죠.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왜 정부가 태클을 거는 거야? 뭐 이런 약간 반발심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혁명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또 시민사회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본능적인 그런 것에 대한 방어 기제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중시, 네. 그들의 독립 정신은 어느 정도냐면 뼈가 부러졌는데 참고 그냥 집에 있어요. 뼈는 붙으니까. 뭐 이런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예, 있어요. 돈이 그럴 수도 예. 있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그 독립 정신이란 그걸 또 되게 또 우리 같으면 비참해하고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있을 그거는 텐데 개인의 자유예요. 그건.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마스크 문제도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보는 게 한국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상비적으로 준비해 놓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스크 대란 때 기억나시겠지만 마스크 내놓으라고 이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것 자체를 별로 꺼려하고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에서야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해서 하는 거지 초반부터 그랬으면은 이보다는 그렇죠. 덜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3월 초에 CNN에서도 그 닥터 산제이 굽타 네, 산제이국터. 예,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아주 그 하버드대 교수 인터뷰 2명이나 하면서 마스크 쓰지 마라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쓰지 마라. 그리고 CDC에 명확히 적혀 있어요. 맞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쓰지 마라. 의료진에게 양보해라. 건강한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방송을 한두 달 계속 하더라고. 네. 그리고 마스크라는 것 자체가 약간 예. 뭐랄까요 범죄를 저지를 때 쓴다든지 아니면은 시위를 할 때 쓴다든지 이런 용도로 인식이 돼 있지 우리처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써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죠. 그런데 공기는 좋잖아요 그 동네가. 그렇죠. 공기도 또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석탄 덧대고 석유 덧대도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의견에 또 찬성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 종사하는 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이렇게 좋은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겁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예.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예. 예전에도 한번 여기서 얘기했는데 예. 힐빌리 엘리지라고. 예. 네, 한번 읽어보시면 왜 그런지 한 단번에 이해가 가요.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예. 근데 중부에 그러니까 아팔레치아 산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동부 쪽은 옛날부터 건너와서 뭐 뭐랄까 그 뭐 퓨리탄이 청교도라든지 뭐 이런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지나가게 되면은 뭐 같이 뭐 건너온 사람들이긴 한데 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이미 영국에서 약간 2등 시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와요. 터프한 예. 사람들 예. 살아남기 위해서. 예. 어차피 거기 가서 죽으나 여기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야. 땅을 개척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조금 뭐 척박한 데서 살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뭐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고 생활 수준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살던 마을은 본인이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고, 그래서 뭐 아버지랑 뭐 당연히 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또 뭐 이렇게 살고 전전하고 가다가 뭐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조부모가 키워준 거예요. 근데 조부모가 뭐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게 사랑 하나로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맞고 온다 뭐 이러면은 총 들고 나가도 누가 내 손자 때렸어 막 이러는 그런 이제 그렇죠. 충분히 그러고도 네. 남을 그런 예,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자기를 지켰지만 그나마 그런 안정된 환경 속에 자라서 이 사람은 군대를 가고 저 군대에서 학자금을 이제 대출을 받고 해서 또 대학을 가고 예일대 러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됐어요. 와.
근데 이 사람이 살아온 자기의 그 환경과 생활 이야기를 했는데 읽다 보면은 정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정치를 한다고 나서서 뭐 워싱턴 D.C.에 가 있는 사람들은 뭐 공화당은 뭐 물론이거니와 또 민주당 사람들도 원래 민주당은 저소득 뭐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예. 다들 그냥 자기네끼리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모여갖고 하는 것 같고 대변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와갖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네들 불만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 인종주의자지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와갖고서는 딱 하고 싶었던 말 여기서 부글부글 끓던 말 이거를 딱 집어주니까 그러네. 반하는 거죠. 그러네. 이건 원래 내 땅이었어. 뭐 이런 네. 우리 땅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해버리니까. 그리고 배운 거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그냥 이런 단순 노동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외국 간다 그러고 그리고 이민자들 들어오고 그러는데 뭔가 누군가한테 이 뭐 비난을 하고 좀 쏟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민자들이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욕을 하고 싶은데 욕하면 안 된대요. 정치적인 올바름, 폴리티컬리 그렇죠. 코렉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불만이고 그게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탁 건드려준 사람이 트럼프인 트럼프구나. 거죠. 그 사람만이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백인 그 중하위층 사람들에게는 워싱턴 D.C.에서 있는 그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이랄지 그 지지자들은 서울에서 출세한 뺀질이들 잘났어 정말. 잘나서 정말 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네. 그래서 피케티 교수가 썼던 논문이 2018년에 발표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되게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예.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 그래서 브라만 예, 그래서 브라만 인도 그죠? 카스트. 예, 맞아요. 브라만 레프트 vs 멀튼 라이트 해갖고 예. 그러니까 좌파라는 것이 진보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블루칼라 뭐 노동자들을 대표를 하고 저소득층 뭐 소외계층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만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뭐 리무진 좌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상위 계층이 돼서 기득권층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는 한가하게 무슨 뭐 환경 얘기나 하고 뭐 성소수자 얘기나 하고 그렇죠. 이민자 뭐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가하게란 거죠. 그들 눈에는. 제가 들었던 그 느낌도 딱 그거였는데 왜 저렇게 절박하지 않지? 뭔가를 한다는데 환경운동을 한다는데 멋지잖아요. 예. 환경운동하면 되게 배운 사람 같고 막 그렇죠. 스마트해 보이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로버트 라이시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레프트다. 그죠. 빌 클린턴 네. 때 이제 노동부 장관했던 사람인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트럼프 있네. 대통령에 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하게 일관성이 있죠. 예, 일관성 네. 있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빌 클린턴 때 그 너무 좌파여서 좀 밀려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네. 소수파가 되고 있군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죠. 환경 같은 문제는 이 공장 노동자들한테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환경을 뭐 발전시켜야 되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사람들 일하는 공장을 뭐 어떻게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닫는다든지 아니면은 노동자 대신 뭐 AI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그렇죠. 그러고 놓고 보니까 이 지금 조 바이든이 확정됐습니까? 확정됐어요. 네. 그러면 바이든을 클린턴과 오바마 또는 클린턴과 뭐 샌더스 뭐 이렇게 놓고 네. 봤을 때 바이든이 제가 보기에는 클린턴 쪽에 좀 가까운 사람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 바이든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래도 그 공장 노동자들, 그 그러니까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꽤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예. 그 샌더스야말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좌파, 요새의 좌파 같은 이미지를 그렇죠. 갖고 있죠.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샌더스가 뭐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클린턴처럼 오바마처럼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샌더스도 고립주의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네, 우리 무역에서 이제 노동자들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뭔가 이미지가 약간 바이든이 전통 민주당 의원 같아요. 같은 그런 예.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우파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그 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출사표 비슷하게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나라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쭉 대응 방법을 써놓은 걸 보니까 되게 온화하다. 예,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샌더스는 사실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이제 무소속인데 민주당 후보로 뛴 거잖아요. 너무 왼쪽에 있다라는 비판을 워낙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으로 결정이 난 건데 그 마크에서 오바마가 이제 많이 좀 뭐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오히려 좋은 상대입니까? 더 껄끄럽죠. 더 껄끄럽습니까? 그럼요. 샌더스가 되면은 이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사회주의자. 그렇죠. 예. 네. 근데 바이든은 그래도 좀 중도적인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도 당연히 지지를 할 거고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흑인표를 바이든이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이 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게 예. 흑인들이 많이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를 부통령으로 한 해 만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도 있는데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오바마 부통령이었고 또 오바마가 뒤에서 사실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샌더스한테도 이제 슬쩍 뭐 드랍하는 게 어떠냐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중도파의 후보가 몇 명 있었어요. 뭐 부티지즈라든지 아니면 뭐 클로부셔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가서 은근 이제 바이든으로 몰아주자 설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이제 오바마의 그림자 이렇게 딱 짙게 있는데 그 부인을 부통령을 시킨다는 건 좀 싫지 않을까요? 제가 바이든이면 전 싫을 것 같은데. 그러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그 우크라이나에 네. 자기 아들입니까? 네, 아들이에요. 아들입니까? 아들을 좀 잘 봐주라고 했던 거는 사실 아니에요. 뭔가 우크라이나. 좀 있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하고 엮여서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니도 그 많이 튀겼잖아. 흙탕물이. 뭐 들어와봐.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 바이든용으로 지금 깔려고 한 두세 개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그냥 클린턴도 사실은 그 메일을 사적인 메일을 이용했다. 네. 그게 그 어떤 공적 서류들을 다 사적인 메일로 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예, 뒤집혀지고 뭐 그랬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도 부자죠. 부자죠. 뭐 그 정도면은 뭐 상원의원들은 대체로 다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클린턴 같은 경우도 힐러리 클린턴도 강연료가 뭐 근데 돈이 좀 없대요. 이거는 들리는 얘기로는 다 썼나? 왜냐면은 이제 당시에 그 여러 가지로 그 소송 걸렸던 거 클린턴이 대통령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거 하느라고 변호사용으로 되게 많이 쓰고 그래서 강연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책을 열심히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도 부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바이든 같은 경우도 우리로 치면 이른바 강남 좌파 프레임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덜하긴 해요. 이미 오래전에 상원의원을 시작을 했고 72년도에 처음으로 아마 당선이 됐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매사추세츠라든지 이런 데면은 모르겠는데 델라웨어라고 진짜 조그만 주 상원의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잘났다야. 막 이 프레임에선 좀 아닌. 네. 근데 말실수를 많이 해갖고 그게 이제 걱정이죠. 그러니까 동부나 서부 해안에 정말 잘났다 민주당 이게 아니고 약간 좀 떨어지는 좀 촌사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좀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알라바마 아직 알칸소. 네. 알칸사 주지사여서 그 발음도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랬다던데.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남부에서 나오면은 잘 된다. 우리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PK 출신이나 네. 영남 출신 후보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좀 약체니까 민주당에. 마찬가지로 미국의 민주당도 남부에서 이제 항상 약하거든요. 이제 남북 전쟁 이후로 그렇게 변해 왔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남부 출신이 나와서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그래도 뭐 이기지는 못하는데 남부는. 근데 다른 데서는 조금 약간 남부이지만 성향이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리미엄이 좀 있군요. 이 촌사람 프리미엄이 있구나. 미국도
그러니까 특히 서울 이렇게 깍쟁이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서울 분들은 막 싫어하지만 예. 대표적인 게 매사추세츠. 그런 성향이 예,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재수 없어하는 게 매사추세츠. 그렇군요. 네. 야 이런 재밌네. 이게 뒷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걸 훨씬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 전체 지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사추세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옆에 있는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인 사위다 뭐 이래가지고 네. 옛날에 무슨 캐서방 이런 것처럼 많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공방을 벌입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로. 네네. 그 부인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이분이 한국에 있는 그 진단 키트 그 제조 업체에 전화를 직접 해갖고 이제 한국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공수를 해왔어요. 50만 개인가? 네, 500,000이라고 50만 개 정도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주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뭐 다 선전을 해야 돼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한테 얘기했으면 훨씬 싼 값에 갖고 왔을 텐데.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싼 값에 갖고 왔을 텐데라기보다 연방정부 대통령인 내가 있는데 거기서 네가 왜 튀냐. 뭐 약간 이런 거죠.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야 거기 전화하고 팩스도 넣었는데 없다 그랬어. 뭐 이렇게 네. 야,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거죠. 근데 둘 다 공화당인데 지금 사실은 예, 그 주지사도 공화당이거든요. 되게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로 치자면은 도지사인 건데 이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저러고 막 말대꾸하고 싸우고 그래? 막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더군다나 같은 당인데. 근데 미국은 워낙에 주하고 연방하고 이 갈등이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역사가 발전이 됐고 처음에는 사실 주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큰 사건들, 예를 들면 남북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대공황이라든지 뭐 1, 2차 세계대전 이런 걸 겪으면서 연방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커진 거죠. 이게 지금 락다운을 푸네 만에 할 때도 그게 대통령 권한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제 주에 양보했잖아요. 주에 양보했고 여론의 흐름은 압도적으로 그게 주정부 거지 왜 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주정부가 힘이 센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많이 줄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일이 있을 때마다 연방정부 힘이 세졌다고 했잖아요. 요번엔 이게 약간 좀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흥미롭게 오히려.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한 게 이거는 국가 재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니까 그게 뭐 대통령에게 있을 수 있다. 나중에는 그것도 좀 자신 없었나 봐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헌법 들이대고 막 언론인들이 막 그러니까 없나? 뭐 이러면서 이게 줬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꼼수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위가 막 일어나고 이거 빨리 풀어라고. 네. 한 몇 개 주에서 일어났죠. 다는 아니고. 그리고 연방 법무부 장관이 중소상공인들이 만약에 빨리 안 풀어서 소송을 하면 우리가 법률적 지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네. 이게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듯한. 그렇죠. 네. 주들끼리 이제 그 합의가 아니죠. 이제 주 안에서 이제 합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지금 락다운을 이제 푼다고 하는 주들이랑 안 푼다는 주들이랑 좀 기다린다는 주들이 어떻게 지금 시스템이 오가고 있나 했더니 진짜 50개 주를 다 정리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못 읽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한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주정부마다 다 다르거든요. 주마다. 근데 주마다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나중에 선거도 있고 우리가 공화당 이어서 무조건 빨리 풀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죠. 네, 주지사도 그 주의 성향을 좀 봐야 되고 또 희한하게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주는 거랑 뭐 주지사 선거라든지 아니면 주의 뭐 주의회 선거라든지 또 연방 상원 하원 선거 여기서 표를 주는 거랑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트럼프 찍어놓고 주지사는 뭐 민주당 찍고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락다운이 언제 풀리느냐, 특히 뉴욕주나 그 인근주들의 락다운이 언제 풀리느냐, 이게 굉장히
주식 참여자들도 관심사일 수밖에 그렇겠네요. 네. 없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뉴욕이 고려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락다운이라는 게 우리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아니고 그 스테이 앳 홈 오더라고 해서 그렇죠. 보면은 정말 철저해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요, 거의. 생필품하고 의약품 아니면 못 나오지. 나온다며. 예. 그리고 뭐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이런 건 안 되고 대신에 뭐 딜리버리를 시킨다든지 예. 아니면 가서 픽업한다든지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라든지 웬만하면 많이 모이지 마세요보다 훨씬 더 그 강도가 세거든요. 우리는 거의 뭐 백화점, 식당 지금 뭐 바글바글. 바글바글이잖아요. 사실은. 네. 예? 마스크만 쓰고 다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IMF 보고서는 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간다.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 푼다는 전제하에 전 세계 경제가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6%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제가 만약에 깨지면 주식 시장은 이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5월 초 이야기도 나오고 5월 중순은 네.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마다 좀 다른데 가장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게 뭐 조지아 같은 주. 예, 거기 남부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이기도 하고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풀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5월 이제 초 되면은 이제 곧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뉴욕이나 이런 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예.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좀 힘들었던 주는 음. 뭐 그런 식당 같은 데 말고 그러니까 아웃도어라고 하죠. 예. 공원 예. 뭐 이런 데라든지 그러니까는 좀 오픈된 공간에 대해서는 좀 푸는 거를 고려를 한다라는 식으로 주마다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예. 요새 좀 내려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래도 뭐 40에서 45 사이 왔다 갔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예. 네. 이게 메르스 대처 잘못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30% 아래로 20%까지 봤던 적이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질병이라는 그럼요. 거는. 근데 40%, 45% 그러면 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네요. 뭐 상황 봐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은 이제 좀 결집할 수도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놀랍도록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플랫이라고 하죠. 일직선상에서 예.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올라갈 때도 한 45 좀 넘어간 것 같아 하더니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러면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물 좀 드시고 천천히. 네. 예. 왜 이렇게 처음에 올라갔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치학 용어로 rally around the flag effect라고 해서 예. 이제 플래그가 그 국기예요. 이제 이렇게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주위에 모여갖고 확 유세하는. 그러니까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애국심이 발휘가 돼서 지도자를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막 이런 효과가 예. 좀 있고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9/11 때 조지 W 부시. 예. 그때 막 9.11 때. 네, 그때 예. 한 80% 이렇게 이상 올라갔었으니까 지지율이. 음. 그래서 그런 효과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초반에 막 트럼프 대통령 이제 큰 소리 치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잘 하려나 예. 보다. 뭐 이런 예. 게 있었던 것 같고. 막 찌로로 갈 거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타격을 많이 받은 주도를 보시면은 이제 50개 주가 똑같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뉴저지가 가장 타격을 많이 예. 받았고 그 다음에 루이지아나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주도 매사추세츠 뭐 펜실베니아 이런 주들이 있는데 한 상위 한 15개의 주들을 이제 꼽아 보면은 예. 타격을 많이 받은 주들 그러면은 그 중에 뭐 한 3-4개 빼면 다 민주당 주예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공화당원들이 많이 사는 주들은 이제 좀 중간이잖아요, 미국에. 예. 산 많고 널리 예. 떨어져 있고 시골이고 그러니까 예. 뭐 만날 일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전파력이 좀 날아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움직이지를 또 않아요. 다른 그냥 주로. 다 차 타고 움직이고 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 주에서만 맞아요. 살아요. 제가 살았던 주도 어딘데요? 미주리주. 미국 한복판인데 그 주의 60%가 평생 단 한 번도 그 주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골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거기는 뭐 지하철 같은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생각하는 게 정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부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동부나 서부 해안에 사는 도시 깍쟁이들은 미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미국이다. 이 한복판 여기가 촌이지만 진정한 미국인들. 예.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인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고 나온 게 또 중국 때리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때려야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여기서 책임을 질 게 없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자유무역 개방 경제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게 네. 바이든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중국 때리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거기에 관해서 그 동조를 하더라고요. 그 중국이 잘못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바이든이 돼도 미중 무역 협상이 이게 뭐 이렇게 슬슬 풀릴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에서의 컨센서스는 음. 중국은 한번 때려야 된다. 여전히. 아, 그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더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세계 무역 정책은 변하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이면 된다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오히려 다루기가 쉽네. 그러니까 물품으로 예. 교환하는 무역에만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오히려 전통 뭐 전략가들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은 외교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더 까다롭네. 예,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물품이 아니라 음. 우리가 이제 뭐 얘기하는 하이테크라든지 지적재산권. 네, 지적재산권도 그렇고 그리고 통신망이라든지 뭐 IT 기술 뭐 이런 게 사이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건 군사 앞으로의 기술이랑 세상에선. 예, 그리고 그런 건 군사 기술이랑 굉장히 접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까다로울 수는 있을 거예요. 중국한테. 이 깝깝하네. 그러면 바이든이 돼도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로 가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힘들어 보이고 샌더슨이 안 된 게 다행이긴 한데 근데 예. 바이든의 다른 점은 그런 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동맹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무시했잖아요. 예. 특히 뭐 유럽 사람들이 아주 그래서 진저리를 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중국을 때리긴 때리는데 때리려면 혼자는 안 되고 이제 동맹을 해서 동맹국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좀 물려받을 거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유럽하고 한국 같은 전통 우방국들이랑 같이 갈 가능성이 높네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을 때릴 거면 트럼프는 도대체 TPP를 왜 탈퇴를 했을까?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상 네. 중국 왕따시키기였거든요. 왜 그걸 탈퇴했을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뭐 TPP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살짝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도. 네. 일단 그리고 그거는 이제 중국 대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금 그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아젠다인 것 같고 또 다른 아젠다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대선을 위해서 뭐 이거는 내 표에 도움이 될 거야. 이민 때리기. 60일 동안 금지시켜 버렸죠.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일단은 이제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민을 당분간 제한한다. 네. 근데 정말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러려면은 영주권 신청자가 아니고 단기로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예. 워크 퍼밋 받고 막 이래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실은 제한을 하는 게 더 맞거든요. 예. 뭐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노동자로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척이나 아니면은 뭐 부모나 자식 이민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 경우가 뭐 거의 한 40%인가 차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이걸 꺼내든 거냐.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민국 업무가 마비된 상태예요.
그렇죠. 예. 대사관 업무가 마비됐더라고요. 네, 예. 그 대부분 이제 각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관이 비자 발급 업무를 안 하고 있는 예, 안 상황이고 하더라고요. 예. 영주권을 주는 그쪽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네,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네. 60일 네. 금지라는 게. 네, 그냥 쇼구만 이것도. 원래 그건 잘하잖아요. 예. 근데 쇼 이제 잘하는 대통령. 뭐 예. 그래도 어쨌든 캠페인을 할 때는 음. 반이민, 뭐 중국 음. 때리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민자들이 와서 우리 더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이민 노동자들 뭐 내보내야 된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 뭐 예. 얘기는 계속 나오겠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오바마 케어를 했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렸고 근데 공공의료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됐단 말이죠. 네. 이것을 어떤 선거에 그 기폭제로 삼을 만한 그런 민심 여론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음. 건강보험 문제는 원래 민주당의 이슈였기 때문에 예. 이제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뭐 여전히 전부 다 커버하는 거는 우리다. 반감이 있나 예, 보죠. 그럼요. 어,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 정말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해요.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냥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끝까지 사회주의고 이거는 그 건강의료보험은 그냥 우리가 구매하는 어떤 특권이고 뭐 이렇게 상품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좀 비싸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가장 피해를 입는 입장은 이제 뭐 최하위 빈곤 계층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예. 이제 또 따로 받는 게 있으니까 메디케이드라고. 근데 바로 위에 그렇죠. 예, 예. 정말 이제 근근히 벌어서 사는데 어중간한 사람들. 예, 어중간하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비싸고 하니까 예. 그게 아주 뭐 힘들죠. 아까 초반에 미국 사람들이 뭐 캐시로 현금으로 400불? 지금 400불 예.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옛날부터 저축해라 고 저축해갖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그렇죠. 게 예. 네, 나라 살리기 위해서 뭐 저축해갖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미국 사람은 그런 거 없거든요. 일단 쓰고 보자. 예. 예. 그리고 2주에 이제 보통 한 번씩 받으면 예. 그거 이제 뭐 월세 내고 예. 남는 거 쓰고 그러면 저축할 여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 그래서 딱 실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를 정말로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직업하고 건강보험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 이제 병원 못 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독립심 우리는 이게 독립심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합리적으로 보면 양극화나 빈부격차는 미국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서구 유럽보다도 더 크고 북유럽하고는 뭐 비교할 네. 수가 없는데 우리보다도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이제 극명하게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CNN에서도 하더라고요. 이게 막 그 흑인들이 더 죽어가지고 네. 그 루이지애나 주 네네. 같은 경우는 흑인 인구가 뭐 30%인데 사망자 수를 보니까 70%더라. 네. 뭐 이런 통계가 바로 나와요. 이런 게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슈가 되면 또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흑인표를 이제 끌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흑인들이 원래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 또 네.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높았어요. 어. 흑인이니까. 예. 그때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흑인 투표율이 백인 투표율보다 좀 조금 높았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투표율이란 거는 정말 정확하게 교육 수준하고 그리고 나이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흑인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대학교 졸업자 비율 이런 거 혹시 제가 비율은 정확히 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가구당 소득 수준 뭐 이런 걸 보면 거의 뭐 반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조금 백인들의 그거 조금 넘는 수준. 한 60% 수준밖에. 예, 굉장히 낮아요. 교육 수준도 낮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비율도 굉장히 뭐 백인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근데 이게 참 진부한 얘기 같지만 이 소득 수준은 교육 수준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흑인을 포함한 유색 인종이 지금 전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히스패닉이 한 17% 정도 되고 예. 그리고 흑인이 한 12%, 11%. 아직도 소수구나. 네, 소수예요. 그러니까 흑인 되게 많은 거 있잖아요. 예. 히스패닉이 더 많아요. 거기다 그 사람들은 좀 출산율이 높다며요. 높죠. 예. 카톨릭 기구에서 예. 아이들도 많이 낳고 39%, 40% 정도의
아시아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교육을 굉장히 좀 아시아는 강조하는. 그래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있잖아요. 예. 미국에. 그러니까 뭐 유색인종이나 소수자들한테 혜택을 좀 우대해서 주는 아시아계는 그걸로 인해서 역차별 받는다 그러죠. 그렇죠. 쿼터가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아시아 이민계를 딱히 뭐 백인이나 아니 흑인이나 이 히스패닉과 같이 분류하기도 조금 투표를 할 때는 좀 까리하죠. 좀. 아시아계가 이제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예. 그렇다고 다 똑같지도 않아요. 다 똑같이 투표하는 않다. 성향이. 물론 이제 민주당이 조금 높죠. 아무래도 이민자한테는 조금 후한 정당이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근데 또 아시아계 중에서 또 한국에는 약간 공화당세가 좀 강한 편이에요. 다른 아시아계에 비해서. 그렇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이 재선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2016년도 지금 그 악몽 때문에. 4년 내내 그냥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 전망하기는 정말 힘든데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실업률은 지금 곧 있으면 분명히 15% 찍을 거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걸 잠재우고 쉽게 과거처럼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이라기보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이 이제 가장 큰 변수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실업이 그렇게 위클리로 나오고 실업수당 바로 청구하고 네. 근데 재개를 했어요. 공장 재개했고 뭐 상점들 재개했습니다. 그럼 바로 실업률이 또 줄어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수당 같은 거는 계속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신규 사실은.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거든요. 네. 지금 그쵸, 2,200만 명 네. 나왔던 것들이. 그러면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를 했다는 거는 기존의 4% 이하의 실업률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새로 이제 뭐 됐다는 더해진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보니까 예. 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타격을 많이 받는 주가 있고 좀 덜 받는 주가 있고 예. 보니까 이제 주마다 그걸 발표하는 걸 보고서 이제 보고서를 제가 지난주에도 보고 했는데 펜실베니아라든지 오하이오라든지 뭐 이런 주들이 확실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타격을 많이 받는 주가 네. 얼마나 공화당 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충성심이 높냐 이것도 영향을 미치겠네. 근데 제가 경제에도 불구하고 찍을 거다.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제가 전망은 못 하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선거에서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 세 개가 결정적일 거다. 예. 당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키 이슈가 방위 분담금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해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그때 반문을 해드려야 돼. 뉴스에 나온 거 보면 12% 정도에서 막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12%면 꽤 큰 거잖아요. 본인이 5배라고 지금 질러놨는데 지금 선거가 있는 해인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뭐 항상 했던 얘기가 그러잖아요. 예. 우리 등쳐먹는 우방국들 가만두지 않겠다. 방위분담금 뭐 물론 그게 뭔지 아는 사람도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미국에서는 하여튼 한국에서 받아오는 돈을 5배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뭐 1.2배, 1.5배 수준으로밖에 뭐 협상을 못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런데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뭐 로키드 마틴에서 사는 스텔스기랄지 이런 거를 구매를 좀 미룬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직접적으로는 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뒤로 보이는 건 안 돼요. 뒤로 보이는 건 안 되고 앞으로 보여줘야 돼요. 앞으로 근데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50%를 올리겠다. 50%가 아니고 500%. 아니 그러니까 50%라고.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12%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그 어쩔 수 없어서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어쩔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 반대가 굉장히 심할 텐데 우리 입장에선. 그럴까요? 이게 트럼프가 노리는 전략이죠. 그래요? 5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1.5배에서 딱 이렇게
통쳤다. 그러면 잘했네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 홍춘욱 박사 이야기도 저도 일부 동의하는데 이 방위부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돈으로 막는 게 제일 낫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통화 수합이랄지 이렇게 그 위기 때 미국이 안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기축 통화로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1, 2조 원 가지고 뭐 서로 간에 감정 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들도 있고 이게 또 일리가 있어요. 한번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글쎄요. 지금 뭐 5배 해갖고 뭐 5조, 6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정부에서 만약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 싶다 해서 봤다면은 그 정도는 할만하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1조 5천억이나 네. 2조 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돈이긴 하지만 미국이 그 세계의 맹주로서 다른 어떤 우산을 제공하는 것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방위분담금 때문에 지금 뭐 주한미군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도 사실상 지금 뭐 레이업이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고 했을 때 그 정도는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받아주냐가 사실 문제인 거죠. 아, 그것도 우리한테 뭐가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군요. 아, 미국이 받아주냐가 그러니까 미국이라기보다 트럼프가 받아주냐. 트럼프가 받아주냐. 네. 우리로서는 뭐 100% 그러면 엄청난 건데 그래서 1조에서 2조 이러면 엄청난 그렇죠. 건데 트럼프가 받아주는 게 문제다. 네. 그것마저도 받아주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왜냐하면 일본하고 또 이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아, 일본이랑도 해야 되니까. 네. 나토랑도 해야 되고. 네. 김정은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정은은. 북한 사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예. 수술 받고 회복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이 뉴스가 터지기 전에.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글쎄요. 뭐 중태니 뭐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잘 안 돌아가긴 하나 보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미국 대선 전에 네. 트럼프가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김정은을 좀 이용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또 드라마를 한 편 찍고 그게 우리 경제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평화협정 비슷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인정하네. 예, 지금 욕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전혀 없군요. 희망사항이에요. 그냥 저도 없다고는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 대선이나 특히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고 외교 정책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전쟁이 하고 있거나 이렇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북한은 사실 미국 외교 정책에서 상당히 그 가중치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신경 쓰는 외교 정책으로 한다면 이제 중국밖에 없고 중동, 이란이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 한국이나 북한은 좀 약간은 하위 프라이어티다. 뭐 그닥 표가 안 돼요. 그다지 표가 안 된다. 그렇구나. 그러면 뭐 움직이지 않겠네. 그리고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완전히 뭐 재선되고 나서. 그리고 북한이 뭐 완전히 항복을 하고 들어와 갖고서 하는 게 아닌다면은 트럼프 그렇죠. 입장에서는 지금 뭐 또 만나서 뭐 그냥 만나기만 했다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욕만 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요. 이미 한두 번 해봤고 그런 쇼는 또 다른 쇼를 재선 이후에나 꿈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바라야 되겠네. 그때까지 북한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좋습니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가 되는가 그 전망은 필요 없고 한 30초 남았는데 누가 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진보하지만 사실은 원래는 경제적으로는 공화당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진보하지만 좀 그러니까 예측 불능의 그 시대를 넘어가고 싶다면 그래도 바이든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나마 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좀 뭔가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를 좀 그만 좀 하자 이런 거죠. 그렇죠.
오늘 밤 11시에 이슈 오도독을 나중에 10시에 오늘 밤 계속 해야 될 말이 많습니다. 지금 끝내야 되는 시간이고요. 최경영의 경제쇼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는 끝 마치고요. 김준 박사님 네. 이따가 또 이야기를 좀 하실 겁니다. 새로 낸 책도 있기 때문에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다. 주말 경제쇼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김준 박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